그 137페이지의 그 거래사례 비교법은 말 그대로 대상물건 가격을 구할 때 과거에 이미 거래한 물건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한 달 전에 거래된 거, 뭐 1년 전에 거래된 거. 그러니까 옛날에 거래했던 물건 가지고 대상물건 가격을 구하는 거죠. 근데 저를 평가할 때 제가 영화 출연료를 결정하면서 원빈이 이제 몇 년 전에 꽤 오래전에 아저씨 출연할 때 출연료 받은 거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저를 출연료 생활해도 그런 거 내용이다. 그럼 거래사례 비교법이란 감정부가 규칙 제2조 제7호에 설명이 되어 있는 그 규정이 그대로 출제를 해요. 대상물건과 가치 형성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 사례. 그러니까 대상물건과 가치 형성률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고요? 거래 사례라 그러는 거야. 거래 사례와 비교하는 거죠. 뭐를? 대상물건을. 그래서 대상물건 현황에 맞게. 그래서 그 줄쳐드린 것이 이제 우리가 핵심적인 내용이죠. 사정보정. 사정보정에다 아마 가로친 문제도 기출문제집에서 접하실 겁니다. 시점 수정. 그리고 가치 형성 요인 비교하죠. 가치 형성 요인 하면 뭐가 있었어요? 그렇죠. 일찍에 있었죠. 일찍에. 비교해 가정을 대상물건의 가액을 구하는 방법. 이렇게 핵심적인 단어들이 이제 그 굵은글씨하고 이제 줄쳐드린 거 가지고 그대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구조가 이거는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거래사례 비교법과 관계되는 계산 문제는 계산 문제가 아닌 것 같아. 그냥 국어 시험인 것 같아요. 뭐 그렇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래사례. 그러면 아무거나 거래 사례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죠. 많은 사례를 수집을 했을 거 아니야. 그 수집한 이거는 거의 출제되지 않는데 이거 안 나온 지 거의 15년 이상 됐어요. 밑에 보면은 이제 사례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이 그냥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확인만 하셔도 되실 것 같아요. 사례 선정 기준에 보시면은 첫 번째가 이제 뭐가 있어요? 위치가 유사하다는 게 있죠. 그러니까 위치가 유사하다는 것은 이제 지역적으로 비교가 가능한 사례를 선택하라는 뜻이에요. 그 위치가 유사하다는 것은 어느 지역에 있는 것을 수집하라? 인근 지역 또는 유사 지역 뭐 그런 거야. 그래서 근데 옛날에 초창기 때 기출문제 봐도 위치가 유사하다는 요 내용 가지고 정답 체크한 사례는 한 번도 없어요. 명칭상에 드러나 있으니까. 그 물적 유사성도 있죠. 물적 유사성은 개별적으로 비교가 가능한 걸 선택하라. 그러니까 같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슈퍼마켓을 평가하는데 한 달 전에 학원이 거래된 사례 가지고 비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렇게 개별적으로도 비슷한 걸 선택하라. 시간적으로 유사한 걸 또 선택해야 되죠. 시간적 유사하다는 것은 거래 사례니까 거래 시점이 있겠지. 거래 시점이 되도록이면 어느 시점에 가까운 걸 선택하라? 1번 기준 시점. 그쵸. 대상물건 항상 어느 시점에? 항상 기준 시점이야. 기준 시점 끝까지 끌고 다니셔야 돼요. 기준 시점에 가까운 사례를 선택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정 법률에 보면은 거래 사례 비교법을 적용할 때 거래 사례를 수집을 해야 되는데 거래 사례가 될 수 있는 이제 수집할 수 있는 기간을 법으로 명시한 것도 있습니다. 몇 년 이내 걸 꼭 선택하라라고 규정한 것도 있을 정도예요. 기준 시점에 가까운 걸 선택하라라는 논리고요. 그 사정 보정 가능성도 있죠. 여기서 초창 1회부터 11회 사이에 사정 보정 가능성이 3번 정답 나온 것은 있긴 있더라고요. 수집한 사례가 가장 좋은 것은 정상적으로 거래된 사례를 선택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모든 게 다 정상적인 거래 사례만 있는 건 아닐 수 있겠죠. 그럼 정상적이지 않게 거래된 그러니까 거래 수집한 사례에 특별한 사정이 개입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 개입된 경우는 거래 사례로 활용해서는 아니 된다. OX. X야. 특별한 사정이 개입된 것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 특별한 개입된 사정을 정상적으로 수정이 가능하냐 따지는 거야.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거래되었거나 정상적으로 수정이 가능한 사례를 선택해라. 이런 논리죠.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내지 않으니까 그냥 위임을 시사라는 게 있더라. 이게 사례 선정 기준이다. 위치도 비슷해야 되고
개별적으로 비슷해야 되고 시간적으로 비슷해야 되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수정이 가능한 걸 선택해야 된다. 그럼 네 가지 사례 선정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돼요. 이 중에 하나는 충족하지 않아도 쓸 수가 있어요.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모두 충족한 걸 우리가 대상과 비교할 수 있는 거래 사례가 되는 것이고 그 거래 사례 가격을 이제 제시해 주죠. 근데 이거는 거래 사례 가격일 뿐이고 대상 물건 가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래서 뭘로 바꿔야 돼? 대상 물건 가격으로 바꿔줘야 되죠. 근데 아까 이제 사정 보정, 시점송 그리고 세 번째가 가치 형성인 비교를 하는 건데 비교란 말은 대상 부동산과 사례 부동산에 대해서 가치 형성을 비교해야 되는 논리거든요. 그 비교 작업 들어가기 전에 사례 자체를 이제 정상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지. 그래서 이제 사례 정상화 중에 사정 보정 절차가 있죠. 요 다음 단계가 이제 수집한 사례를 사례 이제 정상화 작업이다 또는 보정화 작업이다라고 이제 표현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 이제 그 사정 보정 절차가 들어가죠. 이상하게 사정 보정에 대한 애착심이 굉장히 강한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럼 사정 보정을 할 때 사정 보정은 개념이 뭐예요? 수집한 사례가 만약에 작년에 계산 문제에 나왔었던 것처럼 만약에 이제 그 수집한 사례가 정상적으로 거래된 사례다. 그럼 뭐는 할 필요 없냐? 사정 보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럼 수집한 사례가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거래한 가격이야. 그럼 정상적인 상태에서 비정상적으로 거래된 가격 수준을 무슨 상태? 정상 상태에 거래했을 때 얼마에 거래했을까? 그러니까 비정상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정상적인 상태의 거래 가격 수준으로 바꿔주는 작업을 사정 보정이다. 이게 계산 문제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럼 사정 보정치를 해야 되는데 요거를 많이 물어보죠. 사정 보정치는 비정상이 정상을 바뀌는 거니까 얘가 이렇게 회전시키면 돼요.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상태를 밑으로 깔고 정상적인 상태를 위로 잡고요. 이걸 두 가지 스타일로 내요. 하나는 백분율로 물어보는 경우가 있고 하나는 금액으로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거든지 난이도는 똑같아요. 그럼 정상적인 상태를 백분율로 하면 몇 %가 있어요? 항상 100%겠죠?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나온 거 가지고 하면은 만약에 거래 사례 가격을 이렇게 예를 들었었어요. 전에 했던 거 잘 보세요. 8억 원이다라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어요. 근데 얘가 비정상적으로 거래된 가격 수준에 특별한 사정이 개입됐네. 그럼 이제 정상 가격, 이 거래 사례 가격이 정상 가격보다 20% 실제로는 저렴하게 표현했는데 20% 싸게 거래된 것으로 판명이 됐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얘는 사례를 쓸 수가 있어 없어요? 쓸 수가 있죠. 왜냐면 20% 싸다는 보정치가 나왔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사정 보정치가 얼마냐라고 물어본 거야. 기출문제집에 이게 최근에 있어요. 사정 보정치가 얼마야? 몇 분의 몇? 지금 그러면 기준을 삼는 게 되게 중요하죠. 정상 보다가 붙었으니까 보다가 붙어 있는 게 그 기준이야. 그러면 정상 보다니까 얘를 기준으로서 뭘로 잡아라? 100으로 잡는 거죠. 정상이 위야 아래야? 정상이 위죠. 정상 보다니까 정상에다 100을 잡고 이 정상 상태보다 20% 싸다 그랬죠. 그러면 밑에 얼마 해야 돼? 80이 돼야 되지. 그 80분의 100 이러면 돼. 근데 80분의 100인데 이제 3년 28회 때 나왔던 거 보면은 보기에 1.25가 있어요. 80분의 100이 1.25죠. 이건 계산기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이게 계산기가 필요한 거야. 그 옛날에는 80분의 100 이렇게 보기를 구성했는데 28회 때 그냥 1.5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1.5가 정답이야. 이렇게 되게 쉽죠. 그러면 이제 사정 보정이 끝났어요. 사정 보정이 끝나면은 이거는 사례 가격일까 아니면 대상 부동산 가격일까? 사정 보정이 끝나면 사례예요 아니면 대상 가격이야? 여기서부터 바로 대상 가격이 나오면 그 다음 작업은 의미가 없을 거 아니야. 이거는 사례만 건드리는 거야. 사례가 비정상적으로 거래된 거니까 왜냐하면 비정상적인 상태의 금액을
정상 상태인 대상은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비교 작업 들어가기 전에 사전 정지 작업이다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사정 보정 후에 이제 거래 사례 가격이죠. 거래 사례 가격은 얼마가 될까요? 8억에 수집한 사례죠. 8억 원에다가 사정 보정치 80분에 100을 하면 되지. 그럼 얼마가 되는 거야? 10억이 되는 거죠. 이게 계산기가 좀 필요하죠. 이렇게. 그럼 원래는 정상 상태로 했을 때 얼마 거래했어야 될 부동산이야? 10억에 거래했어야 될 부동산인데 정상보다 20% 싼 8억에 거래된 금액이지. 그러니까 8억에 거래된 이 가격을 요거를 보정 작업 보정 작업 하지 않고 그대로 쭉 진행하다 보면은 대상 부동산 가격도 비정상적인 금액이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시장 질서가 문란해지겠죠. 정상 상태로 바꿔줘야 돼. 보정치가 나왔네. 80분의 100 한 다음에 10억으로 바꿔놓고 이제 그 다음 작업을 진행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작업이 무슨 작업이냐? 시점 수정 작업이 들어갑니다. 이 시점 수정 작업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많이 내지는 않아요. 시점 수정은 사정 보정처럼 단독샷으로 나온 사례는 없는데 한번 시점 수정도 명칭에서 드러나 있죠. 얘는 단어 자체가 시점을 수정하는 거잖아. 그러면 무슨 시점으로 바꿨느냐 이런 논리였었죠. 무슨 시점을? 거래 시점이죠. 지금 수집한 거래산에 거래 시점이 있을 거 아니야. 거래 시점을 무슨 시점으로? 그렇죠. 기준 시점으로 바꾸는 작업을 시점 수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한번 틀리게 냈어요. 지문으로. 어떻게 냈냐면은 시점 수정 작업이란 그 거래 시점의 가격 수준을 그 현재 시점의 가격 수준으로 바꾸는 이렇게 나온 거야. 맞아요? 틀려요. 현재 시점에 무조건 대상 부동산은 기준 시점이죠. 그럼 시점 수정치를 해줘야 되잖아. 시점 수정치를 해야 되니까 거래가 기준으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회전시키면 돼요. 거래 시점 분의 기준 시점. 그래서 이건 데이터가 주어질 거야. 그냥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는 거래 시점부터 이런 게 제일 많이 내죠. 거래 시점부터 기준 시점까지 가격 상승률이 20%다. 그러면 이거 몇 분의 몇이야? 거래 시점부터니까 얘가 기준이잖아. 얘를 100으로 잡아야 되지. 100분의 20% 올라갔으니까 100분의 120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그런 정도 수준으로 내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인 걸로 봅니다. 그럼 시점 수정 작업이 끝났어. 이건 대상 부동산 가격이야, 사례 부동산 가격이야. 아직은 사례죠. 다만 거래 시점의 사례 가격을 무슨 시점으로? 기준 시점의 사례 가격으로 바꿔줬을 뿐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에이스가 등장하지. 이제는 가치 형성 요인 비교 작업. 여기 다 비교야. 근데 비교 작업인데 가치 형성 요인 중에 우리가 지역 요인이 있었죠.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 이제 면적도 비교하는 게 나오죠. 면적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서 대상 부동산 가액을 구하는 방법인데 이때 구한 가액을 비중 가액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비중 가액, 비중 가격, 비중 가치. 그래서 어차피 이제 끝판왕 이것이 얼마냐 물어보는 게 이제 핵심인데 이거를 물어보는 과정 중에 요거 비교 작업 있죠? 이 부분이 이제 에이스가 되는 거야. 비교 작업이 에이스. 이때는 이제 대상과 사례를 비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교하기 전에 대상 부동산처럼 수집한 사를 정상적인 상태로 이제 바꿔줬고 시점도 기준 시점으로 바꿔줬기 때문에 동등한 위치가 돼가지고 이제는 가치 형성 요인을 이제 비교가 가능하게 되는 거지. 비교하는 거니까 대상하고 사례를 비교하는 거죠. 그럼 사례가 뭘로 바뀌는 거야? 대상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회전시켜야 되죠. 그 대상을 위로 가고 사례를 밑으로 간 다음에 비교 작업할 때는 이제 대상과 사례를 비교하다 보니까 뭐뭐보다 또는 뭐뭐에 비해 요 말이 붙어 있는 부동산이 있어요. 이 부동산을 기준으로 삼아서 100으로 잡아놓고 판단하시는 그러한 스킬만 가지시면 되겠어요. 우리 시험은 사정보정이 뭐 가끔 나오긴 하지만은 단독으로 역시 중간에 요것이 집중적으로 많이 나오고 요거를 알아야지 이거를 풀 수 있게 해주는 게 기본적인 패턴이지. 그래서 비교 작업할 때 뭐 가장 간단한 예가 지역적인 면에서 한번 비교해 봤더니
대상 부동산은 사례 부동산보다 20% 우세하다. 그리고 이걸 몇 분의 몇이야? 지금 이제 보다가 붙어 있는 것이 기준이라 그랬죠? 그럼 사례 보다 붙어 있어? 대상에 보다 붙어 있어요? 사례. 그럼 사례가 아래야 위야? 이거 밑에 100으로 잡고 이거보다 대상이 20% 우세니까 100분의 120. 그러니까 1.2가 되겠지. 이렇게 한다든지 또는 개별적인 면에서 봤더니 사례 부동산은 대상보다 만약 20%가 열세하다. 이거는 몇 분의 몇이에요? 그쵸. 보다가 붙어 있는 게 대상이죠. 얘가 기준이죠. 그럼 대상을 뭘로 잡아라? 100으로 잡는 거야. 대상이 위야 아래야? 대상이 위라니까. 지금 보고 있잖아요. 대상이 위죠. 그 위에다가 100을 잡고 100보다 사례가 밑에잖아. 20% 열세라 그랬죠? 얼마다? 80분의 100. 그러니까 1.25 아마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 같아요. 이걸 개별적으로 하나만 내는 것이 아니죠. 하는 게 이게 아니라 이게 서너 개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게 기본 패턴이 되는 겁니다. 사실상 비교 작업이 할 수 있으시면은 끝판왕인 이것도 우리가 할 수 있고, 다만 이제 박스 안에 어떤 그 자료 형식이 주어졌을 때 뭐라 그러나요? 그 두려워하는 마음일까요? 계산에 대한 어떤 거부감 이런 정도만 해결하시면은 거래사례 비교법은 국어만 잘하면 돼요.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뭐가 뭐보다 이런 식으로. 그럼 우리는 계산 문제를 취급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뭐 한번 잠깐 풀어보겠습니다. 6번 문제 보겠어요. 우리 기본소인 학교 노트는 이미 다 풀어봐가지고 6번의 다음은 거래사례 비교법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뭐 가끔 이렇게 지문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1번 시점 수정은 거래 시점의 거래사례 가격을 기준 시점의 거래사례 가격으로 정산하는 작업이다. 맞죠? 거래 시점 기준 좀 바꾸는 작업이고, 2번 사정 보정은 거래사례에 개입된 특별한 사정을 그러한 사정이 개입되지 않았을 경우로 수정하는 작업이다. 이거 맞죠? 3번 시점 수정 결과 이렇게 나왔죠? 시점이 산정된 가격은 대상 물건의 기준 시점의 가격이래. OX. 이거 틀렸잖아. 시점에서 끝났다 이게 대상 가격이 아니라 그랬죠? 기준 시점에서 사례 물건 가격이지. 사시지계면이죠? 사시지계면 작업이 다 끝나야지 대상 가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대상이 아니라 사례 물건 가격이고, 지난주에도 풀었던 지문이 4번이죠. 사례 부동산이 인근지역에 수집할 수도 있고 유사지역에 수집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인근지역에 수집한 경우는 대상이 속한 지역에 수집한 거죠. 지역 간의 격차가 없죠. 그럼 지역련 비교 작업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5번은 그냥 거래사례 비교의 특징이니까, 그래서 6번은 3번이 틀리게 되죠. 뭐 이런 것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걸 더 어려워하시더라고. 7번 문제는 굉장히 오래전의 문제죠. 이게 거의 이게 2회 때인가 4회 때 기출문제니까 이거 계산이 아니라고 이제 낸 거야. 대상이 사례보다 개별적인 면에서 20% 열세라고 나왔죠. 그럼 몇 분의 몇이야? 지금 사례가 기준이야, 대상이 기준이야? 사례보다가 이제 붙어 있으니까 사례가 기준, 얘를 100으로 잡아야 되죠? 사례를 100으로 잡아. 그럼 사례가 이제 아래야, 위야? 아래지. 사례가 아래니까 밑에다 100을 잡고, 이거보다 20% 열세니까 20% 빠져야 되죠. 얼마죠? 100분의 80이지. 근데 문제는 이 100분의 80 분수로 표현했잖아요. 100하고 80이 있는데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00분의 80이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죠? 2번. 예. 이거를 실제 시험 보면은 이렇게 내지 않고 이렇게 내면 수식으로 해야 되니까 컴퓨터 작업이 복잡해요. 귀찮아가지고 출제원들 여기다 대시를 이렇게 쳐버리죠, 이렇게. 그러니까 분수를 이렇게 잡아뜨린 겁니다. 근데 의외로 1번에 체크하는 분이 많아요. 시험지에는 이렇게 표시하고 답은 1번으로 표시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요. 1번이 아니라 2번이고요. 역시 우리는 8번 같은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대상 부동산의 비종가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죠. 구하시오 하면 우리 뭐 하면 돼요? 구하면 되는 거야. 뭐 푸시오 그러면은. 그러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 비중가계니까 사시지계가 있어야 되는데 거래사례 금액이 얼마짜리인가 제시해 주겠죠? 100만 원이 이제 제시가 됐어요. 순서대로 이제 자료가 나왔는지만 하면 되는데 사정보정 자료가 있는가 봤더니 있네. 사례부동산은 정상보다 20% 저가라고 그랬죠. 그 사정보정 정상보다니까 정상인 기준이 당연히 기준이 되지. 정상이 위야 아래야? 위죠. 여기다 뭘 잡어? 100을 잡고 이거보다 몇 퍼센트? 20% 저가니까 밑에다 얼마 잡어? 80. 그래서 사정보정은 이제 80분의 100이 이렇게 된 거예요. 시점 수정 작업이 필요한가 봤더니 올라갔네. 거래 시점부터 기준 시점까지 20%가 올라갔대요. 그러면 거래 시점이 기준이잖아. 거래 시점부터니까 요거를 뭘로 잡아? 100으로 잡고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얼마 올라갔어? 20% 올라갔으니까 100에서 20% 올라간 거니까 120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시점 수정치 100분의 120이 됐어요. 곱하기 지역연 비교 작업 봤더니 대상이 속해 있는 인근 지역은 사례가 속해 있는 유사적. 대상과 사례가 속한 지역이 다르네. 저 대상은 사례 지역보다 지역적으로 20% 우세라 그랬죠. 그럼 사례가 기준이야? 대상이 기준이야? 그래서 사례가 기준이지 지역적으로 대상이 사례보다 이런 뜻이잖아. 그러니까 사례가 기준이죠. 사례가 아래야 위야? 아래. 그럼 여기다 100 잡고 이거보다 몇 퍼센트? 20%? 20% 우세라고 돼 있죠? 그럼 120이 되는 거야. 120.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개별련 비교치도 있네. 개별적으로 보니까 사례는 대상보다 20% 우세라 그랬지. 여기 사례가 기준이야? 대상이 기준이야? 대상보다니까. 대상이 위야 아래야? 위에다 뭘 잡아? 100. 이거보다 20%? 20% 우세 열세야? 우세라고 돼 있죠? 그럼 120. 그럼 다른 건 없죠? 그럼 사시지계를 그대로 이제 전형적인 문제로 해봤어요. 그러면 계산기를 꺼내기 전에 가만히 지켜보니까 시점성 100분의 120하고 개별 120분의 100이 서로 까죠. 그죠? 아니 까기 싫으시면 그냥 다 하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이거는 1.2오고 이것도 까도 되는데 까는 게 불편하니까 이게 1.2잖아. 그럼 그 다음 이거는 하실 수 있죠. 100만 원 먼저 눌러야 돼요. 100만 원 누르고 1.25 누르고 그리고 1.2 누르잖아요. 액정 화면에 150이 딱 떠 있을 거야. 근데 150이 이제 보기에 있는가 딱 봤더니 있다는 거야. 그 희열은 이런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거래사례 비교법은 어떤 공식이 있는 게 아니죠. 국어적인 표현으로 해서 주어진 수치만 이게 적용하다 보면은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래사례 비교 트레이닝 하시면은 좀 수월하게 맞출 수가 있긴 합니다. 어쨌든 이제 이렇게 내용상으로 이제 정리해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이제 큰 주제 7개 중에 이제 4번째 주제고, 그리고 여러분들 나중에 합격 노트 전에 풀어드렸던 거 139페이지 내용 있죠? 그것만 푸실 수 있으신 분들은 웬만한 거래사례 비교법에 대한 문제는 다 푸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특별하게 이제 뭐 그 정도 난이도 이상으로 뭐 나오는 것은 안 풀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그 5번째가 그 유명한 140페이지 수익환원법이라고 있어요. 수익환원법은 상당히 좀 어려워요. 어려운 걸 출제인이 알아서 우리 시험 수준에 맞춰서 정리해주게 됩니다. 아마 계산 문제로는 이제 수익환원법이 이제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그 의 있죠, 의. 의에 보면 그 수익환원법이란 엄청 나오죠. 수익환원법이란 감정 규칙의 규정이 되어 있어요. 장래란 말이 나와요. 장래. 산출할 걸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 물건에 뭘 구하는 거? 가액을 구하는 거. 요거 엄청 출제됩니다. 이게 무슨 법이라고요? 수익환원법이야. 수익환원법은 투자론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신 분들은 수익환원법 계산 문제는 투자론 계산 문제보다 훨씬 쉬워요. 으라차차차. 으라차차. 그 이번 달에 원래는 이제 3월 달에 봐야 되는데 그 코로나 때문에 연기된 감정평가사 시험이 있어요. 감정평가 시험에 6월 달로 연기가 됐는데 근데 그 시험은 이제 이번 달에 봤어요. 거기도 부동산의 개론이 있죠. 거기서 나온 문제랑 우리 시험 내용이 같은 개론이지만은 시험 범위가 좀 달라요.
거기서 우리는 수요 공급부터 고통스러워하죠. 근데 우리는 수요 공급, 그 평가사 시험 수요 공급 자체가 안 나와요. 그 경제학이라는 시험 과목과 회계학이라는 시험 과목이 별도로 이제 1차 학과문 구성하다 보니까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좀 범위는 다른데 그래도 우리랑 거의 비슷하게 중복되는 것이 한 28문제, 70%는 동일한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시험 보면은 이게 한글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인력공단에서 올리는 것이 아니라 PPT로 올리다 보니까 그 뭐라 그러나 그거를 일일이 지금 타이핑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거를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나눠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평가사 시험에 나오는 개론 수준이 어떻게 나오느냐. 근데 거기는 내 시험이 우리 시험에도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 시험에 나왔던 것이 그쪽 시험에도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 난이도를 한번 비교해보면 아시는데 그쪽은 이제 그래서 뭐 수용고 경제론 이런 것은 안 내다 보니까 감정평가가 좀 많이 나오는데 거의 대부분 다 계산으로 내더라고요. 수익환원법에 몇 문제가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한번 프린트로 여러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타이핑 완료되면은 해설 달아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직 이제 그 이신청 기간이다 보니까 이제 최종 정답은 안 나왔지만은 딱 보니까 뭐 이신청 거리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한 28문제 정도 해당되는 걸 할 테니까 그러면 여러분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과연 몇 문제 맞힐 거냐. 어쨌든 이제 그 수익환원법에 대한 논리가 이제 그 계산 문제인가 두세 문제가 나와 있던데 그 수익환원법에 대한 구조를 보면은 그 장래란 말이 나오죠. 장래. 우선은 이제 아주 자주 나오는 게 이 수익환원법에 이제 그 지금부터 보셔야 될 이제 개념입니다. 수익환원법이란 장래. 그래서 두 가지 라인으로 있었다 그랬잖아. 장래 산출할 걸로 기대되는 딱 이 말이 나오는 순간에 수익환원법하고 관련되는 가격 원칙이 무슨 원칙이죠? 장래 나오면 관련되는 거. 1번 예측의 원칙, 2번 안 예측의 원칙. 그쵸? 아깝다. 예측의 원칙이 있었잖아. 예측의 원칙 예를 들 때 수익환원법 등장할 겁니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 너무 오래전에 해서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잊어버리기 충분한 시간이에요. 장래 산출할 걸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 흐름이에요. 미래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 평가사 시험을 딱 보니까 학계론에서 근데 우리는 감정평가 규칙을 기준으로 시험에 내잖아요. 근데 그쪽 세계에서는 이제 부동산 평가 실무 기준이라고 있어요. 굉장히 두꺼운 기준이 있는데 거기서는 거기도 그 안에 있는 것도 냅니다. 근데 규칙 문제인지 실무 기준 문제인지를 출제원이 명시를 해주면은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우리도 그렇고 그쪽 시험에도 감정평가 규칙에 이번에 나온 걸 보니까 규칙 문제에서 이거를 이제 이 말이 그대로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법이라 해야 돼요? 수익 환원법이라 해야 되는데 이거를 틀리게 냈더라고. 수익 분석법이라 이렇게 한 거야. 수익 분석법은 뭐를 구하는 거야? 임대료를 구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몇 년 전에 나왔던 거를 그쪽 세계에서는 올해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옛날 문제 보면은 요것도 건드렸었어요. 수익환원법이란 해놓고 지난 1년 동안에 이렇게 출제한 사례가 있어. 지난 1년 동안이라는 것은 과거야 미래야.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야. 그래서 이렇게 장난을 치고요. 순수익이나 미래고 환원하고 여기다 가로친 적도 있었다 그랬죠. 가로친 이 안에 들어갈 말이 뭡니까? 뭐 할인. 보기 중에 할증도 있고 이렇게 할인하여 이렇게. 그리고 요거도 장난친 적이 있었죠. 요거를 뭐라 그랬을까? 가액하고 가치는 같은 말이에요. 여기서 임대료가 나왔겠지. 우리가 가격과 임대료 구하는 두 가지의 방법이 나눠지잖아. 그러니까 임대료 구하는 게 수익 분석법이죠. 그러니까 이 조문 자체가 그대로 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최종적으로 이 금액을 구해야 되는데 방향이 두 가지 방향이 있잖아요. 장래 순수익을 환원해서 가액 구하는 방법이 있고 미래 현금을 할인해서 가액 구하는 방법이 있죠. 실무 기준에 보면 왼쪽 라인으로 구하는 거를 이건 적지 마실 필요 없고요. 직접 환원법이라고 그러고요. 오른쪽 라인으로 이렇게 구하는 거를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이라 그래요. 근데 두 가지 방법이 엄청 난이도 면에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른쪽 라인으로는 구할 수가 없어요.
시험 문제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왼쪽으로만 냅니다. 왼쪽으로. 순수익을 환원해서 가격 구하는 거. 다행스러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론보다 난이도가 굉장히 다운이 되는데 투자론은 가, 유, 순, 전후가 있죠. 여기까지 무슨 투자라 그랬어요? 총투자라 그랬고 여기 순이 뭐였었어요? 순 영업소득이잖아. 그렇죠? 그럼 저기서 말하는 순수익은 이 가이순조는 지금 뭘 말할까요? 순영업소득을 말하는 거야. 오케이? 그럼 미래현금 뭘 말하냐? 이게 세전현금 흐름이 비포 텍스 캐시 프로고 이건 애프터잖아요. 그러니까 현금 흐름은 요걸 두 가지를 말하는 거죠.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은 두 가지 가지고 부동산 가치 구하는 방법이고 직접 환원법은 요걸 가지고 부동산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밑에 있는 걸 하면은 굉장히 이제 복잡한 과정이 있다 보니까 밑에 있는 거 우리는 시험에 내지 않고 요것만 가지고 합니다. 이 순영업소득이 넷 오퍼레이트 인컴이라 그래서 NOI라 그러는데 요거는 이론상 그대로 번역한 것이고 투자론을 이렇게 내잖아. 이걸 입법화 시킬 때 뭘로 했다? 순수익으로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론보다는 수익환원법의 계산 문제가 굉장히 쉬운 배경이 투자론은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하셔야 되잖아. 그러니까 세전과 세후 사이에 뭐가 있어요? 영업소득에서 순대가 막 공식 암기하고 뭐 귀찮은 게 있고 부채 서비스 막 하잖아요. 이게 무슨 필요가 없어. 요거까지 하다 보니까 그럼 에이스가 뭐가 에이스겠어? 수익환원법에 우리 시험에 나오는 저 왼쪽 라인 할 때 에이스가 유효랑 순 사이에 뭐가 있어요? 영업경비가 있잖아. 역시 우리도 그렇지만 이번 평가사 시험도 요거를 굉장히 강조하면서 언급합니다. 이렇게 경비 항목에 해당되는 거 해당되지 않는 거고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그걸 파악해서 요걸 도출하게 해가지고 환원시켜서 가격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투자론은 여기까지 해야 되지만은 사실상 우리 수익환원법의 계산 문제는 순수익까지만 하더라도 크게 무리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라인은 우리가 필요 없는 상태에서 근데 개념은 되게 중요하니까 그대로 본 다음에 밑에 산식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수익 가격은 그래서 순수익이 있죠. 순수익이 순영업소득이야. 이게 미래 수익이잖아. 미래의 수익 기준 시점이 현재로 땡겨서 구해야 되잖아요. 미래까지 현재로 땡긴다? 그때 그걸 환원 또는 할인이라 그러겠죠. 이때 적용되는 이율, 환원, 이율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순수익에 대한 논리는 투자론에서 엄청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미 알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럼 에이스는 뭐죠? 환원율 요것이 에이스지. 그럼 구조로 따졌을 때 결국 이 가격에 영향 미치는 독립 변수가 두 개가 있겠죠. 수익도 미칠 것이고 환원율도 미칠 거 아니야. 그럼 순수익이 증가하면 가격은 어떻게 될까? 올라가겠죠. 환원율이 증가하면 가격은 내려간 분수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결국 우리는 이제 요거 환원율을 중심으로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환원율에 대한 논리가 뭐냐 해서 밑에 구조가 잠깐 나와 있어요. 동그라미 1, 2번에 대한 논리, 1, 2번에 대한 논리하고 그리고 그 박스 안에 환원율이 자본 수익률보다 자본 회수라 해서 그 구조가 쭉 나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게. 환원율의 구조는 뭡니까 했을 때 환원율은 뭐하고 뭐 합이다? 자본 수익률하고 자본 회수율의 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요 논리죠. 요거 또 오래 나왔나? 어쨌든 자본 수익률과 자본 회수율은 같은 말이 자본 수익률은 투자 자본에 대한 수익이잖아. 이 금융으로 따지면은 투자 자본에 대한 수익이 이자잖아요. 이자. 그렇죠? 이자액이 차지하는 비율. 그래서 이자율 그러기도 하고 그럼 같은 말로 이제 할인율이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그리고 이 투자 자본을 또 회수해야 되지. 투자 자본을 회수하다는 개념이 뭐야? 그 회계학적으로 뭐가 자본 회수가 되냐면 감가상각비 아까 우리가 논한 적이 있었죠? 감가상각비가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 자본을 회수한다는 논리예요. 그래서 감가상각비가 자본 회수액인데 그 감가상각을 차지하는 비율이라서 감가상각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환원율은 가격분의 순수익이라고 할 수가 있어 없어요? 할 수가 있겠지. 환원율보다 순수익이 가격이니까 이 가격과 환원율 두 개는 서로 분모랑 결과는 서로 체인지할 수 있어 없어? 체인지할 수가 있죠. 순수익이 1억이야. 환원율이 10%야. 그럼 가격은 얼마예요? 10억이지. 1억 원을 10%로 나누면 10억이 나오죠. 그럼 가격이 10억이야. 순수익이 1억이야. 그럼 환원율은 몇 %야?
10%가 되잖아. 그렇죠? 이게 되게 나중에 써먹는 거기 때문에 우리 계산 문제 특강할 때도 요걸 가지고 우리가 풀어봐요. 그래서 그 중개사 시험 수준은 계산이 아니면은 지문이 낼 게 별로 없는데 옛날에 그래서 출제원이 아까 오른쪽 라인으로는 복잡하니까 낼 수가 없어가지고 왼쪽 라인을 내면서 여기다가 이제 수익 가격 해놓고 순수익 해놓고 여기다가 가로친 적이 있었지. 이 안에 들어갈 말이 뭡니까? 이게 그럼 뭐다? 환원율. 그 환원율 해놓고 가로 플러스 자본회수율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죠. 여기 뭐가 들어갑니까? 자본 수익률. 환수에 그러니까 수익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환원율 해놓고 가격분에 여기다 또 가로친 적이 있었어요. 여기 뭐가 들어갑니까? 순용업소득.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가로친 게 18회 때 문제고 여기 가로친 게 14회 때고 여기다 가로친 게 16회야. 14, 16, 18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구조는 머릿속에 알고 계셔야 돼. 또는 말로 환원율은 자본 수익률과 자본회수율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맞죠? 환원율은 할인율과 자본회수율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맞는 거야. 환원율은 자본수익률, 할인율과 자본수익률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건 틀리는 거야. 요거 같은 말이고요. 요거 같은 말이고요. 이렇게. 저 같으면은 여기다가 가로치겠다. 2, 3, 4, 5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역시 그 지문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이제 한계 봉착했기 때문에 우리에서는 결국 이제 계산으로 들 수밖에 없고 투자론 20번 때 이제 순수익에 대한 논리는 충분히 했다고 가정을 하고 바로 요걸 건드리는 거지.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에 대한 논리. 요게 이제 에이스가 되고요. 요거를 지문으로 안 나온 지가 거의 이것도 한 15회 때 이후부터 안 나오고 있으니까 한 15년이 넘었어요. 드립다 계산만 내는 거야. 환원율 구하는 방법이 141페이지에 엄청 중요한 로마자 3번이 그 핵심적인 건데 그 시장 추출법이라고 나왔죠. 시장 추출법은 말 그대로 그냥 환원율을 어디서 구하는 거야? 시장에서 그냥 구하는 거야. 매매사례, 거래사례 비교법이라고 하는데 환원율이 적용된 최근의 사례들로 환원율을 직접 구하는 거죠. 명칭 그대로 나왔어요. 환원율을 시장에서 직접 구하는 방법이다. 끝! 그거만 보시면 돼. 이건 계산 문제 못 내요. 복잡해서 못 내. 그래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조성법이라고 있어요. 조성법은 이제 환원율을 구할 때 무위험률에다가 지문밖에 안 되고도 계산 문제 안 냅니다. 무위험률에다가 개별적인 위험 할증률이 있죠. 위험 할증률을 더해가지고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조성법이다 하는 거야. 근데 구조가 가만히 보니까 뭐랑 똑같아? 요구수준과 똑같죠? 요구수준 주관적 수익률이야, 객관적 수익률이야? 주관적 수익률이다 보니까 감정평가는 객관적인 시장가치로 가는 목적이기 때문에 주관적 수익률 그 자체를 바로 객관화시키지 않는 상태에서 적용하는 게 좀 곤란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딱 두 가지 보시면 되는데 조성법은 무위험률에다가 개별적인 위험 할증률을 더한 거를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인데 얘는 뭐가 개입될 여지가 많다? 주관성이 개입될 여지가 많다. 끝. 이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숫자 장난을 해야 돼. 그게 투자결합법이죠. 투자결합법은 다시 몇 개로 나눠져요? 두 개로 나눠져요. 물리적 투자결합법하고 금융적 투자결합법인데 여기 중에서 계산 문제로 많이 내는 것 중에 하나가 물리적 투자결합법이지. 이렇게. 그럼 환원율 구할 때 우선 개념을 우리가 설명하면서 물투든 금투든 환원율 구할 때 키워드가 있어요. 거기 밑에 물리적 투자결합법 첫 번째부터 두 번째 보면은 물투는 소득 창출 부동산 능력이 토지 건물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거에 동그라미 쳐야 되고요. 밑에 금투도 보시면은 저당토 요구수가 지분 요구수는 같다 다르다에 동그라미 쳐야 돼. 그러니까 결국 만약에 지분 나온다 그러면은 물투든 금투든 투자결합법은 다르다고 보시면 돼. 다르다는 말을 뭘로 내요? 동일하다고 가정을 이렇게 내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공식을 아셔야 되는데 물투의 환원율 구할 때 물투는 물리라는 측면은 토지 건물을 말합니다. 환원율 구할 때 토지 가격 비율이 있죠.
이게 주어져요. 토지가격 비율 곱하기 토지 환원율 더하기 건물 가격 비율이 주어지죠. 건물 가격 비율 곱하기 건물 환원율. 그래서 토토근건이죠. 토지 가격 비율 곱하기 토지 환원율, 건물 가격 비율 건물 환원율. 그래서 이 토지 환원율하고 건물 환원율이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항상 건물 환원율이 높아요. 그거는 이제 건드리지 않도록 하고, 그러면 이제 그 금투의 환원율은 금융은 토지 건물이 물리라는 측면이 아니라 돈이야. 내 돈과 남의 돈입니다. 환원율 구할 때 여기도 내 돈 비율이 지분 비율이 있을 것이고 지분 배당률이 있죠. 지분 배당률 공식이 어떻게 돼요? 지분 배당률 한 적이 있었나요? 지분 배당률은 뭐의 역수야? 이거 아직 안 해서 그런데, 그러니까 어림새부터 들어가면은 나중에 처음 들어갈 겁니다. 어림새부터는 가위순 전후가 할 때 총순 전후라는 4개의 승수가 있고요. 총회, 순환, 전지, 후후라는 수익률하고 그 승수하고 수익률 간의 관계가 있어요. 총소득 승수의 역수는 총회, 총자산 회전율이고, 순소득 승수 역수는 순환, 종합환원율, 우리가 논한 종합환원율이고, 세전승수의 역수는 전지, 지분 배당률이죠. 세후승수 역수는 세후수익률, 후후. 그 지분 배당률이다 보니까 얘는 지분 투자분의 세전 현금 수지를 말한다는 아직 진도가 나가지 않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언제부터 공부하면 되냐면은 10월 25일부터 하셔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저당 비율. 이 저당 비율이 뭘 말하냐면 대부 비율을 말하죠. 저당 비율. 그러니까 용어를 통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요. 저당 상수. 그래서 지지저저죠. 그러니까 이제 지분 투자자의 환원율은 이제 지분 배당률과 저당조 환원 저당 상수 있죠. 두 가지가 서로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 결합은 이렇게 토토 건건 지지저저 이러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에르도, 이건 너무 복잡해서 계산 문제 못 내는 에르도법은 에르도는 이거 무슨 소득 가지고 대상부동산 가치를 구한다고요? 에르도는 뭐 객관식 지문 낸다 그러면 세 가지를 특별히 고려했어요. 매 기간 동안 현금 수지, 보유 기간 동안의 부동산 가치 변화, 보유 기간 동안의 지분 형성분 등이 가치에 영향 미치는 고려해서 환원을 구하는 방법인데, 그 중에서 뭐를 체크하시라 그랬냐면은 매 기간 동안 현금 수지를 뭐다? 세전 가지고 한다 그랬어요. 에르도는 세전 소득 가지고 하는 거예요. 세전 소득 하다 보니까 에르도는 지분 투자자 입장이야, 저당 투자 입장이야, 총 투자 입장이야. 지분 투자 입장이지. 그래서 전에 이걸 할 때 LG전자라 그랬죠. 뭐 기억하시네? 에르도는 지분 투자자 입장. 왜? 세전 가자이기 때문에 LG전자 이렇게. 그럼 세전으로 했다는 것은 그냥 내용이 다 끝나버린 거야. 어차피 이건 계산 문제 못 내니까 이것은. 에르도법은 재산세가 부동산 가치에 미치는 걸 고려했어 안 했어요? 재산세 미치는 걸 고려했지. 왜? 재산세는 어디에 해당돼요? 영업 경비에 해당이 되잖아. 세전이 도출되는 과정에 경비가 이미 털어내고 왔어요. 그리고 저당이 미치는 거를 고려했을까 안 했을까? 고려했어요. 세전 위에다 털어내고 왔잖아. 그럼 세전 하다 보니까 에르도 하면은 뭐는 고려하지 못했어? 그 다음에 공제할 것이 소득세잖아. 소득세는 고려했다 안 했다? 고려하지 않아. 이거는 그래서 암기가 아니라 LG전자로서 에르도는 세전 가지고 부동산 가치 구하는 방법이구나 하면은 세전 위까지는 다 고려했고 세전 밑에 있는 상황은 하나는 고려하지 않았구나 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아시게 되는 겁니다. 계산이 득세 부리면서 이제 눈에 잘 안 띄고요.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는 이 투자 결합법 중에 물리적 투자 결합법과 계산의 쌍두마차가 나온 게 있죠. 그게 부채 감당법이야. 그럼 부채 감당법을 고안한 사람이 이름이 뭐라고요? 그 개털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개털 들어봤어? 못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이 개털의 직업은 뭐라고요? 은행원. 그것까지 다 기억하시네. 근데 어떤 분은 은행원만 기억나요. 이렇게
내용은 기억 안 나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부채 감당법의 한 배경이 우리가 부채 감당이라는 단어가 있는 그 유명한 비율이 있죠. 부채 감당하면 떠오르는 비율이 무슨 비율이야? 부채 감당하면 나오는 거. 아니, 부채 감당률. 그렇죠. 그러니까 부채 감당률을 기초로 해서 환원을 구한다 그래서 부채 감당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채 감당법은 부채 감당률을 근거로 환원을 구하는 거야. 근데 너무 노골적이잖아. 그래서 이거를 풀어 써서 시험에 나왔었죠. 부채 감당법 할 때 부채 감당률의 공식이 뭐예요? 밑에가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용, 엄청 중요한 비율입니다. 부채 감당률은. 부채 서비스 순용업 소득이니까 부채 감당법 할 때 객관식 시험을 내야 될 때 어떻게 하냐면은 부채 감당법이란 순용업 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부채 감당률을 기초로 하여 환원율을 구하는 부분. 이렇게 나오죠. 부채 감당률이 핵심이야. 그럼 환원율 구할 때 전부 다 이거는 은행에 관심 갖는 상황이죠. 대부비율이 등장을 하지. 곱하기 부채 감당률일 거 아니야. 곱하기 뭐하나? 저당상수가 되지. 그 대부조라 그러죠. 대출 좀 해주세요. 대부조. 이 구조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변형된 형태를 많이 내요. 저당상수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고, 대부비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고, 환원율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고, 막 그렇습니다. 자료를 이제 계산 문제 같은 거 할 때 이런 걸 다 트레이닝 하는데, 대부조. 결과적으로 이 이제 C조2L 불안은 환원율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가끔 종류를 물어보다 보니까 명칭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시장추주법은 환원율을 시장이 직접 구하는 거다. 끝. 조성법은 무위험률에다가 위험할증을 더해서 환원을 구하는 방법인데 주관성의 개입 여지가 많다. 끝. 그리고 이제 투자결합법은 다르다. 끝. 그리고 에르도법은 아니 안 끝. 이건 아직 안 끝. 에르도법은 세전소득까지 하다 보니까 소득세는 고려하지 못했다. 끝. 그리고 부채감당법은 뭐죠? 부채 감당률에 근거해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이다. 안 끝.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세 개는 끝나고 요건 나머지 세 개 있죠. 계산 문제 해야 되니까 투자결합법은 토토 건건 지지 저저 대부저. 토토 건건 지지 저저 대부저. 그러니까 셋 중에 어느 거를 이제 출제를 했느냐라는 성관이 가능하면은 되는데 주로 물투하고 대부저 있죠.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시험에 많이 냅니다. 터터 건건 지지저저 대부저 어떻게 내야 되느냐라는 논리예요. 그래서 이제 9번 문제를 한번 보세요. 수익환원법의 환원 결정 방법이다. 1번은 종류가 나열됐고요. 2번 시장추주법에 대한 논리가 나왔고 3번 금투가 나왔고요. 조성법 나왔죠. 4번에 무위험률에다가 위험할증률을 더해서 환원을 구하는 방법인데 매우 객관적이죠. 주관적이라고 해야 되죠. 틀렸죠. 그리고 이제 5번 에르도법에 대한 개념이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개념 정의할 때는 이런 스타일로 내고요. 바로 드립다 계산을 해야 되는데 10번 같은 경우에요. 다음 같은 조건일 때 투자결합법에 의한 그게 빠졌네. 투자결합법에 의한 환원율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투자결합법이니까 토토 건건함 지지저저잖아. 근데 자료가 그 융자비율과 지분비율이 주어졌죠. 그럼 토토 건건은 아니잖아요. 지지저저죠. 그럼 지분비율이 몇 %야? 20%고 그 대부비율은 당연히 80%겠네. 그럼 지분 배당률이 주어졌겠죠. 지분 배당률이 몇 %야? 20%고 그리고 저당 상수가 빨리 찾아야 돼. 저당수 몇 %다? 10%. 그건 있는 자로 그냥 하면 되지. 그 지분 쪽에 기여도 보니까 20% 곱하기 20% 하면 몇 %야? 20% 곱하기 20%는 4%죠? 그리고 80% 곱하기 10% 하면 몇 %야? 8%지. 그쵸? 그럼 4% 더하기 8% 하면 몇 %예요? 12%가 바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12%고요. 그 11번 문제인데 우리는 이렇게 연습을 해요. 근데 수익 가격이 얼마냐 해가지고 한 거잖아. 근데 이렇게 연습했더니 우리 평가사 시험이 아주 비슷하게 나왔더라고. 이미 나왔던 기출문제라서 우리 스타일이. 그럼 수익 가격을 구하려면 순수익을 알아야 되고 환원율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그럼 순수익을 구해야 되는데 바로 다이렉트로 요즘엔 주어지지 않고 순수익을 도출하게 하기 위해서 무슨 자료가 주어졌어? 유효총소득이 주어졌죠? 유효총소득 얼마 주어졌어? 6천만 원 나와. 그럼 유효총소득에서 순수익을 구하려면 뭐를 빼야 돼? 영업경비 빼. 결국 이 문제 핵심 중에 하나는 영업경비예요. 영업경비를 빨리 찾아야 되는데 유효는 나왔으니까 유지관리비가 경비에 해당되나요? 안 돼요? 아니 이거 운영하다 보면 관리비 안 나가? 전기세, 물값 이런 거 안 나와요? 자기 장사하다 보면 사무실 할 때 나갈 거 아니야. 당연히 유지관리비 경비에 해당되겠지. 유효의 10%니까 600만 원이네. 보험료 경비에 해당되잖아. 그쵸? 그럼 750이고 재산세도 1년에 나가잖아. 그럼 1000만 원이고요. 개인적 업무비 안 나가죠. 개인적으로 쓰는 업무와 관련되는 비용은 아니죠. 개인적 업무를 경비 처리하면 이거 세금 횡령했다는 뜻이야. 이거는 아니고요. 부채 서비스액도 아니잖아. 그럼 경비가 얼마가 주어진 거야? 1000만 원 주어진 거야. 이게 아주 중요한 사항이죠. 그럼 유효가 6천이고 경비가 1000이니까 순수익 얼마 나온 거예요? 5천만 원 나온 거잖아요. 이제 뭐만 구하면 돼? 환원율만 구하면 되는데 자료를 보니까 지분비율과 대부비율이 주어졌죠. 저당상 주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토토 공고는 아니야. 그럼 지지저자 아니면 대부저인데 지금 대부비율이 몇 프로 주어졌어요? 대부비율이 40%고 대부비율은 이제 40%니까 지분비율은 당연히 60%가 될 것이고요. 그 저당상수가 주어졌죠. 저당상수가 10%가 이렇게 주어졌어. 그럼 지지저자냐 대부저냐 우리가 판단할 때 결과적으로 이제 지지저 쓰려면 지분 배당률 자료가 있어야 되고 대부저 쓰려면 부채 감당률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 이 문제는 무슨 자료가 주어졌어? 지분 배당률 자료야 부채 감당률 자료야? 지금 부채 감당률 자료가 주어졌잖아요. 응? 부채 감당률 공식이 어떻게 돼요? 부채 서비스액분에 이미 순영업소득 나왔어 안 나왔어? 얼마 나왔어? 5천. 부채 서비스액 주어졌어 안 주어졌어? 얼마 주어졌어? 1000만 원 주어졌죠? 그럼 감당률 얼마야? 5. 그럼 다 주어진 거야. 대부비율 주어졌고 저당서 주어졌고 감당률 우리 실제로 그렇지만 도출하게 했지. 그러면 40% 곱하기 5 곱하기 10% 하면 되지. 그럼 몇 %야? 몇 프로? 20% 나오죠? 20%. 그럼 환원율이 20%가 나왔구나. 그럼 순수익이 지금 아까 5천만 원 나온 상태에서 환원율이 20%니까 5천만 원을 20%로 나누면 되지? 나누면 얼마? 2억 5천이잖아요. 2억 5천만 원이 이제 보기에 있어요? 있네. 우리 시험 수준은 거의 요 정도 패턴이다 보시면 돼. 이게 한 90% 난이도 수준이고 이거보다 어려운 문제는 안 풀어도 돼요. 근데 이제 거의 형식이 요즘에 이렇게 내더라고. 환원율 자체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끝판왕으로 가격이 얼마냐 물어볼 때는 요 정도. 이거 푸실 수 있겠어요? 안 풀어요? 쿨하게 안 풀면 되는데 근데 오늘 프린트 중에 아까 4번 문제 있죠. 4번의 원가법의 전형적인 모델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8번 문제 있잖아. 8번의 거래사례 비교법 계산 문제의 전형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푸셨던 11번이 수익환원법 계산 문제의 전형적인 난이도 수준이에요. 세 가지 대표적인 문제를 계산을 한번 구성해 봤어요. 그러면은 셋 중에 어느 것이 접근하기 가장 용이해요? 거래사례 비교법 아니야? 거래사례 비교법 국어만 잘하면 되잖아요. 숫자가 장난이 아니라 국어적으로 표현만 잘하시면 되고 아마 심리적인 부담감은 수익환원법을 제일 많이 부담스러워하는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근데 투자론이 완벽하신 분들은 수익환원법 계산 문제를 굉장히 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자론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서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죠.